당신의 하루를 특별하게 2월의 모든 순간 AM 1650 라디오 서울과 함께하세요. LA의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이 예고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LA 자바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이 이어지면서 이곳 남가주에서는 매출이 줄었다고 호소하는 식당 업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이 스튜디오 시티와 놀스 헐리우드 일대에서 고급 주택 절도 사건이 잇따른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미 원정 절도단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미주 한국일보와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36회 세금보고 세미나가 내일 오후 1시 웨비나 형식으로 열립니다. 남가주에 오늘 아침부터 비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산사태 피해 지역에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기상청과 LA시정부는 목요일인 내일 오후에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면서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 대피 준비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상대국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넘어서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할 것으로 전망돼 파장이 우려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압박하며 관세와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 0.5% 상승으로 전문가 예상치를 웃돈 깜짝 상승입니다. 연방교육부가 학교 체육단체에 성전환 선수들의 기록과 수상 내역 등을 삭제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미국발 글로벌 관세 전쟁 속에 트럼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정상회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페이트 엑세스 국방장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외교 클럽이 아닌 더 강력하고 치명적인 군대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가 수감자를 교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르단 국왕을 만나서 가자지구 구상을 거듭 밝혔습니다. 아랍권은 반발하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휴전이 결렬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계엄 관련 증인들의 신빙성과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한편 정치인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방첩사 수사단장이 2개 그룹으로 나눴던 명단을 들었고 그 이후에 부대원들이 출동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클레이튼 커쇼가 LA 다저스와 1년 재계약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커쇼는 18년째 다저스맨으로 뛰게 됐습니다. 중국 하얼빈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이 중국에 이어 종합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은 오는 14일에 폐막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53.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이어지겠고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54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5년 2월 12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2월 안에 LA에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중에 LA에서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을 예고하자 서류 미비 노동자들이 집약되어 있는 LA 다운타운 자바시장이 술렁이고 있다고 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첫 소식 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바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강일한 전 LA 상공회의소 회장은 규모가 큰 업체들은 노동청 등에서 정기적인 조사를 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서류 미비 직원들을 고용한 경우가 꽤 있어 새 행정부의 불체자 단속으로 술렁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류가 좀 미비된 그런 직원들도 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적으로 위축이 되니까 안 나온 경우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단속이 일시적이었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바의 의류 제조업체들도 앞으로는 체류 신분이 합법적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으로 인해 LA 자바 시장의 중소업체들이 당분간 인력난에 시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식업계에도 새 행정부의 불체자 단속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에 위치한 웨스턴 도마 칼국수 대표는 최근 히스패닉 손님이 눈에 띄게 줄고 한인 손님들도 예전보다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히스패닉계 외국 사람들도 많이 안 나오시지, 또 한국 분들도 뭐 좀 그러니까 많이 식당 경제가 지금 너무너무 안 좋게 있어요. LA 일원의 연일 계속되는 이민자 시위와 불체자 단속에 대한 우려, 그리고 새 행정부 들어 경제정책 변화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 행정부가 불체자 단속에 국세청을 동원해 불체자를 고용한 업주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하여 저스틴호 공인회계사는 국세청을 통한 불체자 색출 가능성에 대해 현행법상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습니다. 법 조항에 6103이라는 법 조항이 있어요. 그 법 조항에 따르면 RS 자료는 절대적으로 컨피덴셜한, 그래서 남하고 공유를 못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2001년 애국법에 따라 테러 관련 수사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강채은입니다. 이렇게 전국 대도시에서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에 나서자 남가주에서는 매출이 줄었다고 호소하는 식당업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새 행정부 출범 이후 매출이 평상시의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업소들도 있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불체자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서류 미비자들이 외출하기를 두려워하면서 외식도 줄었다는 것이 식당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히스패닉 주민들이 많은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영업하는 식당의 매출 급감이 두드러집니다. 뉴욕의 국제 이주 싱크탱크인 이주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산된 830만 명의 불법 체류자 중 약 100만 명이 레스토랑 업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식당 업주들 중에서는 이민 단속국이 업소에 들이닥칠 경우에 대비한 계획을 마련하는 곳도 있습니다. 매니저들이 직원 회의를 소집해 헌법상 권리에 대해 알리는가 하면 업주들은 직원들에게 이민 단속관이 접근할 경우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레드카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 중 교통 단속에 걸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차를 운전하지 않고 대신 라이드 쉐어를 이용해 출근한다는 종업원들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식당이나 카페, 술집이 이민 단속의 쉬운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민 단속국 요원들은 레스토랑의 식사 공간에는 명시적 허가 없이도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 단속국 요원들은 주 또는 연방 판사가 서명한 영장 없이는 합법적으로 사적 공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적 공간에는 주방, 사무실 또는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개방되지 않은 사업장의 다른 구역들이 포함됩니다. 불체자 단속이 강화되면 노동력을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이 때문에 식당의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수년 내 최악의 독감 유행이 캘리포니아주를 강타하면서 입원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앞으로 수주일 동안 독감이 더 높은 수준으로 전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임상표본 실험실의 독감 검사 양성률은 27.8%까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보건국은 사망한 청소년이 최소 10명에 이른다며 누구도 독감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번 독감 시즌 최소 11,000명이 독감으로 사망했고 입원 환자는 최소 25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올겨울 아동들의 독감 백신 접종률이 이례적으로 낮았다는 점도 보건국은 지적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겨울철 위험 시기에 대비해 10월 말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지만 보건당국은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지금이라도 접종을 고려해야 한다. 백신 접종을 맞아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LA경찰국이 스튜디오 시티와 노스홀리우드 일대에서 동일한 수법의 고급주택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외에 로컬 소식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LA 경찰국이 스튜디오 시티와 노스 할리우드 일대에서 동일한 수법의 고급주택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절도단은 4인조로 3명이 주택에 침입해서 절도 행각을 벌이는 동안 1명은 도주 차량에서 대기하는 방식으로 집주인이 집을 비운 틈을 타 맨션을 노리는 방식입니다. 지난달 31일 밤 9시 30분경 클럼프 애비뉴와 벨리 스프링 레인 교차로에서는 흰색 머세데스에서 내린 3명이 주택의 12피트 담장을 넘어 침입했으며 1명은 차량에서 망을 봤습니다. 절도범들은 주택 뒷문 유리를 깨고 침입해 귀중품이 든 가방을 훔쳐갔으며
영화 나 홀로 집에서 나온 것처럼 수도꼭지를 튼 채 냉장고 문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이전까지 안전했던 지역에서 최근 같은 거리에서만 2건의 절도가 발생해 불안하다며 산불 대응으로 경찰력이 분산된 틈을 노린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남가주에서 최소 2건의 주거침 및 절도 사건을 벌인 남미 출신 4인조 절도단이 벤추라 카운티에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지난주 금요일 사우전 옥스의 2700 블루바드 퀸즈 웨이의 주택에 침입한 후 도주를 시도하다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들은 20세에서 30세 사이 연령층의 남미 출신 절도단의 일원으로 드러났습니다. 4명 모두 주택 침입 절도와 범죄 공모, 위조된 정부 인장 소지 혐의로 벤추라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들의 보석금은 25만 달러로 책정되었습니다. 스티브 소보로프 LAC 산불 복구 총괄 책임자가 50만 달러 연봉 논란에 휩싸이자 무보수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10일 성명을 통해 소보로프와 대화를 나눈 후 무보수 근무를 제안했고 그가 이를 수락했다며 복구 작업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7일 베스 시장에 의해 LAC 산불 복구 총괄 책임자로 임명된 소보로프는 3개월간 50만 달러를 받기로 했으며 이는 세금이 아닌 기부금으로 충당될 예정이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인 76세의 소보로프는 지난달 산불로 7천여 채가 소실된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 주민이며 MBC 뉴스 기자인 그의 아들 제이콥 소보로프도 산불 참상을 취재한 바 있습니다. 그는 LA 경찰위원회와 공원 레크리에이션국 위원을 지내는 등 35년간 LAC 주요 프로젝트에 무보수로 참여해왔으나 이번 연봉 책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터무니없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LA 노숙자 서비스국 최고 경영자 애덤 스켈럼이 남편이 근무하는 비영리 단체와 210만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애덤스 켈럼은 남편 에드워드 켈럼이 고위직으로 재직 중인 업워드 바운드 하우스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해 상충 문제를 야기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법은 공무원이 배우자나 배우자 고용주에게 재정적 이익을 주는 계약에 관여하는 것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7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관리하는 노숙자 서비스국의 내부 감독 체계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노숙자 서비스국은 LA시와 카운티가 공동으로 설립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 다수의 비영리 단체들과 협력해 노숙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노숙자 서비스국은 LA 카운티와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다양한 주택, 사회 서비스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캘리포니아 일부 비영리 단체들이 형성한 이른바 홈리스 산업 복합체에 대한 역기능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고 경영자가 남편이 일하는 비영리 단체와 21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논란이 안 일래야 안 일을 수 없습니다. 노숙자 서비스국 LA시와 카운티에서 지출하고 있는 노숙자 관련 비용 모두 다 감사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일상에도 깊이 침투한 각종 사기 사건이 지난해에도 많이 발생했고 특히 피해 액수가 더욱 증가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3분기 말까지 보이스피싱과 각종 사칭 등 사기 범죄 신고가 모두 180만 8,74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액수는 약 86억 7,19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FTC는 특히 소위 태스크 스캐머라고 불리우는 일자리 사기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세금 보고 시즌을 대비해 한국일보 미주본사와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36회 세금보고 세미나가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1시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올해 세금보고 세미나에서 다뤄질 주제는 크게 3가지로 개인소득세 보고, IRS 감사와 징수 강화에 대한 대비책, 해외 소득 및 해외 금융자산 보고 등입니다. 특히 올해 세금보고 세미나는 웨비나 형식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남가주는 물론 미 전역과 전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한국일보 웨비나 웹사이트 koreatimes.com 웨비나에 컴퓨터나 휴대폰 기기로 접속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됩니다. (2월 12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남가주 전역에 비가 예보된 가운데 오늘 아침 출근길은 가볍게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와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지난주와 비슷한 정도의 가는 빗줄기로 하루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인 내일 내리는 비는 굵은 빗줄길로 바뀌겠고 지역에 따라 다소 강하게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남가주 곳곳에는 국지성 호우주의보 또 돌발 홍수주의보가 발효되겠고 특히 산불 피해 지역의 산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는 동안 남가주 지역의 낮 최고 기온,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돕니다. 특히 수요일인 오늘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50도 중반에 머물면서 밤 최저 기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54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55도, 53도, 벨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은 55도, 50도, 해안 지역은 55도, 54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에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6도, 낮 최고 기온 41도 예상됩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불체자 추방을 공약한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을 시행할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차르 톰 호먼과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연방상원 공화당 의원들에게 추가 예산 배정을 요청했습니다. 백악관이 추가 요청한 금액은 1,7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 등 불체자를 단속할 자원을 총동원하고 구금시설을 대폭 확장하는 한편 송환 작업에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당초 공화당은 불체자 단속에 1,0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실제 2배 비용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불체자 추방 문제를 관장하는 호먼 차르는 더 많은 돈은 더 많은 성공을 의미한다며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면 더 많은 나쁜 사람들이 거리에서 사라지고 미국은 그만큼 더 안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내 대표적인 친트럼프 인사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원 예산위원회는 금년간 예산안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화당은 표결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조정 절차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불체자 단속 예산을 승인할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기관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 나치와 협력해서 공무원을 대폭 감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백악관 예산관리국 OMB 국장에 연방정부 인력 규모를 효율성 개선과 감원을 통해 줄일 계획을 제출하라고 행정명령을 통해 지시한 것입니다. 행정명령은 각 정부기관에서 직원 4명이 그만둘 때마다 1명만 채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공공안전과 이민집행, 사법집행 관련 업무에 적용되지 않고 채용을 동결한 국세청 IRS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명령은 각 기관장에 기관에 비치된 나치팀 대표와 채용 계획을 합의하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국제개발처 USAID 감사관도 해임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폴 마틴 국제개발처 USAID 감사관을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틴 감사관 해임은 트럼프 행정부의 USAID 해체로 인해 82억 달러 상당의 사용 인도주의 자금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감사관실 보고서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감사관은 정부기관의 낭비, 사기 및 남용을 근절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USAID 감사관실은 보고서에서 USAID에 대한 자금 동결과 감원 조치로 인해 82억 달러의 미사용 자금이 폭력적인 극단주의 단체 손에 넘어가거나 분쟁 지역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감독 능력이 심하게 감소한 상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USAID 해체 시도를 막기 위한 소송도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미국의 170개 소기업과 주요 공급업체, 해외 난민을 돕는 유대인 단체, 변호사협회 등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행정부가 승인 없이 의회가 요구하는 프로그램과 자금을 차단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USAID에 대한 행정부 프로그램과 자금 차단으로 건강용품을 제 시간에 보내지 못하면 말레리아나 에이즈 등으로 소아 21만 5천여 명을 포함해 56만여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행정부의 갑작스런 해외 원조 동결로 이미 사업을 진행한 기업과 계약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량 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보 효율부 다치 수장 일론 머스크 회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기관 개혁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11일 일론 머스크의 비즈니스 제국이 트럼프의 대대적인 개혁 아래에서 이익을 얻는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의 정보기관 폐지와 대규모 공무원 해고에 따라 머스크 회사들에 대한 연방조사 또 규제 조처가 중단되고 있다고 전한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머스크의 방대한 비즈니스 제국은 이미 이익을 얻고 있거나 이익을 볼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게 됐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신문은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일론 머스크의 6개 회사에 대해서 도합 32건 이상의 조사를 진행 중이던 최소 11곳의 연방기관이 트럼프 정부 들어 시작된 연방기관개혁 조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머스크의 회사들에 대한 연방조사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현재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연방항공청 FAA가 스페이스X에 부과한 규정 위반 벌금과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머스크를 대상으로 조사 중이던 증권법 위반 사건 등이 대표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옛 책사이자 팟캐스트 운영자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모금 관련 사기 혐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실형은 피하게 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배넌은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출석해 자신이 받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실형 대신 3년간의 조건부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조건부 석방은 특정 기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엘빈 그레그 뉴욕 맨해튼 지검장은 합의 조건에 따라 배넌이 뉴욕의 자산을 보유한 자선단체에 의해서 직위를 맡는 게 금지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뉴욕 맨해튼 지검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22년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쓰겠다며 모금한 돈을 착복한 혐의로 배넌을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배넌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2018년 12월 공모자들과 함께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에 우리는 장벽을 세운다라는 이름의 페이지를 개설해 온라인 클라우드 펀딩을 모금해 총 2,500만 달러를 모금해 일부 유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원래 뉴욕 남부 연방지검이 수사에 착수해 2020년 배넌을 체포한 뒤 기소까지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임기 마지막에 배넌을 사면하자 대통령 사면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 뉴욕주 검찰이 다시 수사에 나서 그를 재판에 넘긴 케이스입니다. 배넌은 16 의회 폭동 사태 관련 연방하원 특위 출석 요구를 거부해 의회를 모욕한 혐의로도 유죄가 인정돼 지난해 4개월간 복역한 바 있습니다. 배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경 보수 성향 정책 구상과 선거 전략 등을 공급하는 책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는 팟캐스트 워룸을 운영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전적으로 따르는 이른바 마가 공화당원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뇌물 등 부패 혐의로 형사 기소된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친트럼프 행보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11일 연방법무부의 2인자인 에밀 보브 차관이 뉴욕 맨해튼 연방지검에 애덤스 시장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라는 서한을 보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브 차관은 애덤스 시장의 공소 취하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중에서도 우선순위인 불법 이민자 해결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들었습니다. 현직 뉴욕시장인 애덤스 시장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 불법 이민과 폭력범죄에 대응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맨해튼 연방지검은 애덤스 시장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맨해튼 연방지검 측은 현재 공소 취소 여부에 대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멕시코만의 이름을 미국만으로 바꾼 트럼프 대통령 방침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AP통신의 기자가 백악관 행사 출입 거부당했습니다. AP통신은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변경하라는 백악관 요구를 거부한 자사 표기 방침 때문에 백악관 행사 출입이 거부됐다라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AP 기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자문기구 정부 효율부 수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대동한 채 연방공무원 대폭 감축 지시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행사를 취재하려 들어가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줄리 페이스 AP 편집 상무는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독립적인 저널리즘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가 AP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페이스 상무는 AP 표기법을 문제 삼아 백악관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독립적인 뉴스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심각히 저해할 뿐만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알래스카주의 북미 최고봉 데넬리산을 맥킨리산으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AP는 보도에 있어 원래 지명인 멕시코만을 계속 사용하겠다라는 표기 지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AP는 트럼프 대통령 명령은 미국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 데다 400년 이상 멕시코만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통용돼 국내외 독자들에게 친숙한 점을 고려해 자사의 스타일북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통신사 AP통신이 펴내는 스타일북은 미국에서 기사 작성뿐 아니라 글쓰기 교본으로도 널리 사용되는데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에서 교본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보도해드렸죠. 계란 가격이, 달걀 가격이 너무나 치솟았다. 자, 이걸 과연 계속 먹어야 되느냐. 이런 고민까지 하고 있다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코스코에 가면 계란 판매 코너에 계란이 싹 다 없어졌죠. 네. 아예 계란 사가는 개수를 제한하는 마켓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코스코는 세 박스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네. 3개고요. 그리고 뭐 홀푸드도 3개, 트레이더조는 한 더즌 막 이렇게 제한하는 상품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가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로 7개월 만에 올라섰습니다.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을 크게 벗어나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깜짝 상승입니다. 노동부는 소비자 물가지수 지난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 0.5% 상승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다시 올라간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물가의 최근 동향을 반영하는 전월 대비 상승률도 2023년 8월 0.5% 이후 1년 5개월 만에 0.5%로 가장 컸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전월 대비 1.1% 올라 1월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전년과 비교해서는 0.2% 내렸지만 전월 대비로는 1.8%가 상승했습니다. 식품 가격도 1월 중 전월 대비 0.4%가 상승해 물가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이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여파로 달걀 가격이 전월 대비 15.2%가 오르면서 급등세를 지속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이 같은 달걀 가격 상승세는 2015년 6월 이후 가장 높습니다. 주거비는 전월 대비 0.4% 상승해 전체 월간 상승률의 약 30% 기여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3.3%, 전년 동월 대비 3.3%, 전월 대비 0.4% 각각 상승했습니다. 근원 지수는 대표 지수에서 단기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지표로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상대적으로 더 잘 반영한다고 여겨지는데 3.3% 수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 관세 정책과 감세, 이민자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향해서 또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오전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금리는 인하돼야 한다. 이는 다가올 관세와 함께 진행될 것이다 라고 적은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이날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 부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특히 이날 기준금리 인하 요구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방의회 하원재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반기 통화정책을 보고하기 직전에 나온 언급으로 파월 의장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파월 의장은 전날 연방의회 상원청문회에 출석해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인플레이션이 목표 2%를 웃도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인플레이션 목표를 웃도는 현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어제 열린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 연준의 현 통화정책 기조는 이전보다 현저히 덜 제약적이고 경제는 여전히 강하다며 우리는 정책 기조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긴축 정책을 너무 빠르거나 너무 많이 완화하면 인플레이션 억제 진전을 저해할 수 있고 반대로 긴축 정책을 너무 느리거나 너무 적게 완화하면 경제 활동과 고용을 약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지난 2년간 상당히 둔화했다면서도 연준의 2% 장기 목표에 견줄 때 다소 높은 상황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연준이 통화정책 목표 달성 증거로 삼는 개인 소비지출 가격 지수 상승률은 작년 12월 전년 동기 대비 2.6%를 보였습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반영하는 근원 개인 소비지출 가격 지수 상승률은 작년 12월 전년 동기 대비 2.8%로 3개월 연속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경제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는 고용 극대화와 물가 안정이라는 두 정책 목표를 최적으로 달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만약 경제가 여전히 강하고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책 긴축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후 기자회견 때 밝힌 정책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 통화정책에 대한 연준의 권한을 방어하면서 백악관과 일부 연방의원들의 연방정부 차입 비용 절감 요구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에 집중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를 공식화한 데 이어서 빠르면 오늘 상호 관세 조치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의원은 미국의 관세 그물망에 과연 한국의 입지가 얼마나 줄어들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상대국의 관세율 수준에 맞춰서 동등한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 관세를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 이르면 현지 시각으로 오늘인 11일, 늦어도 내일 발표에 즉시 발효할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I'll be announcing probably Tuesday or Wednesday at a news conference reciprocal tariffs and very simply it's if they charge us, we charge them. That's all. 미국의 주요 타깃으로는 인도와 유럽연합이 꼽힙니다. 미국은 2022년 인도에 평균 3% 관세를 적용했지만 인도의 대미 관세율은 3배가 넘는 9.5%였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미국산 자동차에 10%의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도 20%에 달해 트럼프 대통령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The European Union charges us, they have a VAT tax of 20%, but it's really much higher than that. And that's the equivalent, almost the equivalent of a tariff.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해 대부분의 제품에 관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지난해 557억 달러, 우리 돈 81조 원으로 사상 최대 대미무역 흑자를 기록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 방향에 따라 우려가 될 수도 또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백악관은 상호 관세가 곧 발효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상호 관세의 구체적 내용이 이번 주에 발표되지 않을 거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는 현재 시행 중인 관세와 다른 무역 장벽을 연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적자를 내는 파트너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모든 무역 파트너를 살펴볼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서 상호 관세 부과까지 예고하면서 무역전쟁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호 관세 부과와 관련해 상대국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걸 넘어 보조금이나 규제 등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해 관세 부과폭을 정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파장이 우려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한 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행정조치 등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예상되는 부과 방식과 국가 등을 짚기도 했습니다.
상호 관세란 교역국이 서로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국이 미국산을 수입할 때 적용하는 관세와 동일한 수준으로 미국도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특히 단순히 관세 수준을 맞추는 것을 넘어서 비관세 장벽도 관세율을 정하는 데 함께 고려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정 국가가 미국 기업에 매기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세금과 기업에 제공되는 정부 보조금, 미국 기업의 사업을 막는 규제 등도 관세율을 정할 때 같이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상호 관세 전략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는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보조금과 규제 장벽은 관세 자체만큼이나 영향이 크다며 비관세 장벽도 고려 대상이라고 시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럽연합 회원국이나 일본 등 미국산 제품을 매기는 관세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당장은 미국보다 관세를 적게 부과하고 있지만 규제나 쿼터 등 비관세 장벽이 많은 중국과 같은 나라에도 더 많은 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호 관세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는 인도와 브라질, 베트남, 아르헨티나,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등이 꼽혔습니다. 미국과 FTA를 맺고 있는 한국도 트럼프 행정부가 비관세 장벽 등을 빌미로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상호 관세 전략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담당 고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인 2019년에도 상호 무역법 제정을 추진한 바 있는데 나바로 고문은 당시에도 이 법안을 적극 주도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 계획과 관련해서 일본을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미마사 관방장관이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미국 시간으로 11일 그리고 일본 시간으로 12일 주미 일본 대사관을 통해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조치 관련 질문을 받자 미일 정상회담 당시에는 논의가 없었다며 조치 내용과 영향을 정밀하게 조사해 조사 등에서 제외할 것을 설득하는 등 필요한 대응을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9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강화 정책과 관련해 마약이나 불법 이민 등 현안이 얽혀있는 멕시코, 캐나다 등을 염두에 두고 일본이 문제가 있는 나라같이 취급된다고 생각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세 번째로 파리에서 열린 인공지능 행동 정상회의에서 유럽연합이 대규모 AI 투자를 선언하면서 패권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전 세계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국도 한국에 맞는 AI 기술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한국으로 하는 AI가 오히려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KBS가 보도합니다. 네이버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AI 모델을 활용한 대화형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쓰는 신조어를 아냐고 물었더니 막힘없이 답합니다. 올해 하반기엔 음성 대화도 가능해집니다. 혹시 인싸라는 말 알아? 네. 인싸는 인사이더의 줄임말로 어떤 집단 내에서 인기가 많고 우리만의 정서와 상황을 잘 담아냈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입니다. 글로벌 빅테크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자주적 인공지능, 이른바 소버린 AI에 있어 우리나라 대표 주자입니다. 특히 검색을 통해 축적된 국내 고유 데이터가 강점입니다. 이런 추론 모델을 통해서 네이버의 풍부한 검색 결과를 잘 활용한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에이전트들도 준비를 해보려고. LG도 토종 AI 모델을 개발해 업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AI 서비스를 활용하면 복잡한 데이터를 간단한 표나 그림으로 만들어줍니다. AI 모델 개발 비용은 70억여 원, 성능이 비슷한 딥시크보다 더 적습니다. 추론형 서비스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A4 용지 한 100페이지 정도의 정보를 분석하고 답변하는 것들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연합을 통해 AI 시장에 뛰어들기도 하는데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협업을 발표한 카카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 등의 미국의 선진 AI 기술을 접목해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간 부문의 AI 투자액은 2조 원 남짓으로 미국과 중국 같은 주요 국가 경쟁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과 함께 미국의 회원국 탈퇴를 통보받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최대 후원국 빈자리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테오드로스 아드하욤 거브러서스 WHO 사무총장은 12일 집행이사국 34개 나라 대표가 스위스 제네바에 함께 모인 회의에서 집행위 회기인 이번 주에 미국이 참여하지 않아 슬펐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무총장은 우리는 모두 미국의 부재를 느꼈다면서 미국이 재고해주길 희망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틀 뒤인 지난달 22일 WHO 통보를 유엔에 공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미 집권 일기 시절 WHO 탈퇴를 통보한 바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WHO의 의사결정이 중국 중심으로 치우쳤고 회원국의 분담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WHO 탈퇴 의향을 반복적으로 드러내왔습니다. 194개 회원국을 둔 WHO에 미국은 최대 자금줄이었습니다. 미국은 WHO 정규 예산의 약 5분의 1을 책임지고 있고 지난 2년간 WHO가 모금한 긴급자금의 34%를 기부한 바 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커쇼를 보내진 않겠죠. 네. 만약에 클레이튼 커쇼가 다저스가 아닌 다른 팀과 계약을 하게 된다. 그러면 다저스는 정말 많은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클레이튼 커쇼와 LA 다저스가 재계약을 했습니다. 1년 재계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로써 커쇼는 18번째 시즌을 역시 다저스에서 뛰게 됐습니다. 5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정도 연봉이 보장될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왼손 투수 커쇼 2008년 메이저리그 데뷔해 다저스에서만 뛰어왔던 원클럽맨입니다. 18년간 다저스에서 뛰었습니다.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3번 받았고 올스타 10회, 2014년 MVP 화려한 이력을 쌓았습니다. 2023 시즌이 끝난 뒤 어깨 수술로 조금 부진한데 과연 올해 복귀할 수 있을까요? 5월 이후가 돼야 마운드에서 공을 던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저스와의 동행 그래도 쭉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5월이나 6월 마운드에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는 이루고 싶은 소원이 참 많습니다. 이루고 싶은 거 내가 막 노력해야 하는 뉘앙스인데 그거 말고 그냥 뚝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 참 많습니다. 오늘 또 그거 이루어졌음 하는 소원 비는 날입니다. 정월 대보름이 오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름달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죠? 좀 아쉽습니다. 정월 대보름, 부럼 깨물기, 더위 팔기, 오곡밥, 각종 나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소원이고 뭐고 배만 고프네요. 오늘 즐거운 정월 대보름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2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